네, 이제 이 앞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 노인복지 제도의 발달 과정을 연도별로 본다기보다는 정권별로 유시적 박정희 대통령 정권, 그다음에 이어서 전두환 정권, 대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그다음에 김대중 씨 다음에 이명박 정권이었네. 이명박 정권 다음에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맞았나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정권별로 어떤 정책들을 펴왔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방향이 수혜적인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수혜적으로 시혜적으로 내려주는 어떤 정책이었다라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국민이 참여하고 또 능동적인 어떤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복지 형태의 흐름, 지향성에 대한 부분들, 발전 상황들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 160페이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제도의 발달 과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연도별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45년 50년대 해방 이후 6.25 전쟁 전까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를 보면, 자, 한국전쟁은 요 구호 대상자를 급증시켰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고아, 부녀자 등에 대한 공공구호 사업으로 인해서 노인복지 사업은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끝나고 정권에 대한 부분들에 바르게 서지도 않았었고요. 국가에 대한 국가 정책이나 국가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서비스들보다는 각자 이제 하루하루 지내기 좀 힘들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꺼내기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제1공화국 출범 후 대한민국 헌법에 질병, 노령,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규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헌법상에 있는 생존권은 보장되었으나 이는 임시응급적인 구호사업에 불과했다. 하루하루 그냥 넘겨가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노인복지제도죠. 아까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사항을 보셨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3공화국, 5공화국, 4공화국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노인복지제도는 제3공화국에 나온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65세 이상의 생활능력이 무이탁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 차원에서 노인보호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준이 최저생활비 보장에 못 미쳤죠.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현상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70년대부터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노인 인구 욕구도 다양하게 진대되면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 70년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없었고요. 1961년에 제정 생활보호법, 일제시대 때 조선노무령, 그 다음에 제정된 게 비슷한 적격으로 제정된 게 이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국민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구조제도를 통한 생활보호, 의료보호, 군사원호보상 세 가지. 지금은 이제 국가보훈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는 원호가족, 군사원호보호 대상, 보상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공공구조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흐름 안에 공공에서 하는 정책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구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4대 보험이나 아니면 근로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공공구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 91년에 김대중 정권에 바뀌기 시작한 이름이 바뀌었죠. 조선보호령, 일제시대 때 조선보호령이라고 했었고요. 그랬다가 61년에 생활보호법이라고 했고 1991년에 김대중 정권 때 드디어 국민기초생활법으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이 국민기초생활법에서 보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가장 기초선을 전체 국민의 평균
프로 밑인지 이런 걸 따져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평균을 따서 그 이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그 평균 급여 1인 가족 뭐 생활 수준 아니면 4인 가족 생활 수준 아니면 급여로 따지면 급여의 평균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분들한테 어떻게 좀 정책을 주는 거냐 그런 분들한테 정책을 펴는 게 바로 공공기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일시적으로 사고가 있어서 아니면 재해를 당했거나 해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스스로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공공부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거 보장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보장 아니면 이제 어떤 바우처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4인 가족이면 얼마 정도 생활 수준을 해야 된다는 거에 맞춰서 그거보다 떨어지면 또 여러 가지 공공부조 정책을 받아서 현금 지원을 받는다거나 현물 지원을 받는다거나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했다. 최소한의 도움밖에 받지 못했다. 이때는 그렇게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80년대 노인의 복지제도 1981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포했습니다만 의미는 선언적이었고 임의적인 의미,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다만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기 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80년대에는 진짜 노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됐고 사회 문제로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련 법으로서 1983년에 89년 12월 30일 날 드디어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률로서 이제 개정이 돼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각 조항이 강제적이지 못하고 임의 규정 또는 노력 의무 규정이 대부분이어서 또 대통령령 또는 보사부령으로 의인된 조항이 너무 많아서 법률에 의한 어떤 혜택들이 그냥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선언적이었고 임의적이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좀 떨어진다. 현실과는 그렇습니다. 자, 각 조항이 강제적이지 못하고 임의 규정 또는 노력 의무 규정이다라는 부분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제로 법 구경에 이렇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관한 법률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아직도 좀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규정들을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유의미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보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문제가 더 급하니까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는 뒤로 제껴두거나 아니면 좀 줘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정책을 펴야 되는데 뭐 500원어치만 정책을 편다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적이고 그냥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강제적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 또는 보사부령 이때 보건사회복지부라고 했으니까요. 이때 이런 그 시행령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실천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법으로서 법률에서 딱 정해져 있으면 대통령이 행정수반은 따라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임의규정 또는 노력 의무 규정으로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하는 명령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바뀌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방향을 전에는 1,000원어치 주셨던 걸 지금은 100원어치 주라고 아니면 500원어치만 줄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자기의 명령을 바꿈으로써 아니면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매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현실성이 떨어져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노인복지제도는 91년에 노령수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88년 7월 1일부터 공로연금으로 아까 그 박근혜 정부 때 노령기초연금을 만들었다고 하는 보편주의적인 개념에서 이때는
이런 노령수당제도나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일반 저소득층 노인. 네. 지금 아까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건 이병철 아버지도, 이병철 씨, 삼성에 창업주였던 이병철 씨도 살아계셨으면 돈을 받는 거죠. 돈이 있더라도 그런 걸 떠나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예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별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980년대부터 경로우대제, 그 다음에 1983년부터 무료 건강검진 제도를 노인복지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재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에 가정봉사와 파견사업을 시작했죠.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 그 다음에 88년에 국민연금법을 제정을 해서 소득보장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그래서 노인 취업을 지원을 했고요. 98년부터 경로연금 지급하고 노인에 대한 주간보호, 단기보호 사업들을 98년부터 시작을 했다. 자, 이제 한번 그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에 노인복지현황 교재 165페이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 아까 말씀드린 공공구조와 4대 보험, 사회보험이 있는데요. 공공구조는 이전까지는 군사원호보상 아니면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비전법으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급여, 의료보험하고 급여는 다르죠. 저소득층에게 공공구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군사원호보호 대상은 이때만 해도 1961년에 만들어지고 생활보호도 61년, 의료보호가 7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군사원호보상은 군대에 가서 전투에 참여했거나 이때만 해도 61년에 만든 게 6.25 전쟁 때 참전하셨던 분들이 많은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어려우신 분들이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또 76년, 68년, 71년, 72년 월남에 파병되면서 그 전쟁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많은 또 어려움을, 신체적인 어떤 부상을 많이 갖고 오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군사 원호보상을 시작을 했고요. 급여 내용은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도 했고요. 생활보험은 생계나 의료나 장애보호나 양로시설 등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에 상해서 공공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에서요. 죄송합니다. 이게 책이 바뀌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자, 공공구조는 기초생활이 좀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 빈곤가족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빈곤노인들에 대해서. 사회보험은 첫 번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아니면 사회보증연금, 이게 이제 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상들 국민연금, 또 의료보험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각자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공공구조와 보험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정권별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61년에, 63년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상공화국 때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명분, 그다음에 사회 지도층, 그다음에 사회의 주력층들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군인들, 이 시대에는 공무원과 군인들이 엘리트였습니다. 그렇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다 군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되었던 시대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지를,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연금법이 보시는 것처럼 군사에 관한 부분들하고 제일 빨리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노인복지에 관련 법률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서 2017년 노인복지제도를 보면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어떤 그 생활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생활보호법이 아니라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큰 차이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겁니다. 생활보호라 그러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하시는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을 수도 있었죠.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선을 정해놓고 그걸 금액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것보다도 소득이 적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은 뭐 차상위계층, 차사상위계층에서 그 중간소득의 100%로 보고 중간소득의 120%인지 140%인지 이렇게 따져서 환산소득을 따져서 적으면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지만 이 생활보호법보다는 훨씬 더 그 개념적으로도 그다음에 서비스의 혜택으로도 훨씬 더 진일보했다 보여지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1년에 지역사회 승리역 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에는 공적인 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과 인구 고령사회 대책 등을 발족을 해서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 고령화 시대에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다음에 2004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에 노인인력 운영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4월에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을 만들었다. 2013년에 성년인 후견제도가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노인에 대한 성년 후견제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던 매스컴에 문제가 됐던 게 롯데의 창업주였던 신격호 회장에 대한 그 성년 후견제도 때문에 그 형제들이 그 롯데에 대한 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매스컴에도 오르나게 되고 지금도 형제의 날이라고 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왔죠. 누가 회장이 될 건지에 따라서 그때 이제 성년 후견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연로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실 수 없을 때 그 뜻을 위임받아서 그 노인의 어떤 행위나 의사들을 결정해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말하죠.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2015년에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에 관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2018년 5월 28일자로 치매관리법을 통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은 1982년 제정된 이후에 2005년까지 10여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인을 위한 어떤 법들을 꾸준히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이제 2007년에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근데 요양보호사 제도를 만드는 거는 갑자기 생각했네. 장기요양보험제도. 죄송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지기 하면서 그 장기요양보호제에 따른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요양보호사 제도를 만들기 시작해서 노인복지법을 2007년에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 170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법의 주요 개정 사항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시간 나실 때 한번 그 수업이 끝나시고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장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국가가 노인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이 바로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국가가 정한 누가요? 복지에 대한 주체가 정확하죠. 누가 시행하는지 복지 시행 주체가 국가. 누구를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 노인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 그게 바로 노인복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욕구에 따라서 사후 대책적 복지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전 예방적 복지 기능을 국가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 사후 대책적, 그다음에 사전 예방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후 대책적 발생된 어떤 노인의 기능 저하나 아니면 뭐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현상이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을 찾으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찾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전 예방적 노인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건강 진료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건강 참여 프로그램들, 노인을 위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회 참여 프로그램. 그래서 많은 운동들이 개발됐죠. 어르신들이 이제 공으로 하는 운동, 그다음에 뭐 골프처럼 하는 운동도 있고요, 필드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요. 예, 노인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운동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전 예방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이 국가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노인이 저희가 배우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공의 행정 조직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 정책의 결정 과정. 노인복지 정책을 누가 결정해야 되나요? 아까 그 첫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참여, 사회 참여, 노인의 참여 반드시 필요하죠. 1990년대 기점으로 노인도 자신의 권익을 위한 노인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은퇴자협회, 그다음에 노인권리당 노원당 등의 출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없습니다. 노원당은 없습니다만 한국 은퇴자협회, 한국 시니어협회, 뭐 이런 그 민간단체들이나 아니면 그런 협회들이 많이 생성이 돼서 노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노인의 정책을 만들 때 노인으로서 참여를 하셔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당신들에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 정책들을 만들고 그런 목소리들을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국무조정실에 인구 고령화 사회대책팀이 운영이 되어서 지금 계속 노인복지를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고령화 속도가, 노인 인구 고령화 속도가 타 선진국에 비해서 역사에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고 이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외국은 짧게 60년, 아니면 80년, 100년, 120년 걸렸던 그 인구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는 약 한 20년 만에 그것도 1등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회적인 문제나 노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하는 걸 대통령 직속기구로 인구 고령화 대책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있느냐? 첫 번째, 노인분들이 생계 유지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주택,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한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 보장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질병 또는 치료나 간호를 경제에 부담 없이 있도록 하는 의료 보장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신체적인 독립, 심리 사회적인 어떤 부담이 없도록 자기 발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인구 고령화 사회 대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나라 사회의 복지 정책은 소득 보장이나 주거 보장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또 의료 보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갖췄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게 주거 보장에 관한 부분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하고, 왜냐하면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처럼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노인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아직 많이 발전되고 많이 지어지고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고, 특히나 사회 서비스 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의 정책적 접근 방법.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 정책 서비스를 노인이 참여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좋느냐,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집단 중심으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문제 중심으로 접근할 거냐.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인구 집단을 따로 분리해서 노인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노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노인의 공통적인 욕구가 뭔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책 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노인한테 고통을 주고 어떤 공통적인 노인분들의 욕구가 사회적으로 해결돼야 되는지 인식하는 데서 노인 문제를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본다. 이렇게 두 가지 시각으로 정책을 형성할 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학문적으로는 틀리긴 합니다만
노인 인구 집단에 관한 부분. 실제 정책에서, 현장에서의 정책은, 시행되는 정책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죠. 함께. 그래서 노인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아니면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그런 정책들이 노인의 인구 집단에도 맞아야 되고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도 포커스가 잘 맞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노인복지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노인분들에 대한 욕구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정책이 노인복지법인 거고요. 노인복지법 안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들,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들, 여가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주거시설이나 다른 여러 가지들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할 건지가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수업서부터는 이 법에 나와 있는, 정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소득보장, 의료보장, 그다음에 주거보장, 장기요양정책, 치매, 고령화 친화사업정책, 이렇게 해서 법에 관한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서부터는 함께 발표도 하고 공부하면서 제일 아셔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